월 200도 안 남아요. 이런저런 비용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진행하면은 내 소득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닭의 유익상 변호사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내가 이제 자영업자인데 개인회생 좀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딱 이 영상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해봐야죠. 네, 그러면 제가 그러면 되도록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이제 사업이 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수입이 일정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변제 계획안을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어떻게 좀 짜야 될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1년치 매출에서 어떤 매입 비용들을 공제를 하고 순이익이 남을 거잖아요. 네. 그 순이익을 평균 내서 이제 소득을 산정을 해요.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하면서 간다. 이제 이런 전제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인가가 나왔고 뭐 장사가 그 이후에 너무 잘 돼요. 그러면은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죠. 변제를 하는 것 자체도 좀 버거진다면 그런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으로 뭐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제도도 두고 있는 게 뭐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 뭐 지금 현상 유지가 될지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모르죠. 거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의 어떤 사정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소득이 급감해 버렸다.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이제 뭐 변제계획안 변경 신청을 하면은 뭐 그것도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거고 만약에 이제 변제금을 계속 못 내가지고 개인회생 절차 폐지됐다라고 하면 뭐 이제 재신청으로 해서 소득을 낮춰가지고 감소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상황이 좀 변경이 되면은 그 변경된 상황에 맞춰서 변제 계획안 자체를 네. 좀 수정을 할 수 있다.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영업자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매출 나는 거랑 내가 가져가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그럼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어떤 자영업자분들의 월 소득은 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계산을 하게 될까요? 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비용을 빼면은 얼마 정도 실질적으로 남는 거냐를 여쭤보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부가세 기준으로 월 200도 안 남아요. 이런저런 비용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진행하면은 내 소득이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이렇게 이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매출은 누락하지 않고 매출로 잡는다 치더라도 매입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뭐 정말로 필수적인 비용들 월세 뭐 공과금 뭐 전기수도 가스 뭐 관리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업의 필수적인 비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금 신고를 할 때에는 뭐 접대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일정 부분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도 매입 비용에 넣어가지고 공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까지도 다 감안하셔가지고 나는 사실 이렇게밖에 안 남습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금 신고 기준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법원에서도 개인적으로 사적 유용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입 비용 공제로 들어간다는 걸 법원도 당연히 아니까 필수적인 부분들만 매입 비용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월 소득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금 신고 기준보다는 개인회생에서는 많이 올라갈 수는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은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회생을 진행을 하면서 비면책 채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분들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분들이 문제가 되는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채권 같은 경우는 뭐 비면책 채권일 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재단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채권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로 그다음에 수시로 변제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따로 우선적으로 이제 갚으셔야 된다라는 건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부가세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발생하는데 개인회생에서 세금을 개인회생 채권에 넣어서 처리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건 비면책 채권이다 보니까 탕감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세금은 다 갚아야 되고 우선적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 상황인데 개인회생 또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이라든가 세금 가장 먼저 변제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추가로 대출을 끌어다가 이것부터 갚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조금 정리하고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세금이나 임금 같은 채권들 먼저 정리하시는 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변제금의 기준도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기기나 시설에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공유 주방을 한다 그러면 주방을 만들어야 될 테고, 카페를 한다, 인테리어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얼마짜리 재산이다, 이걸 어쨌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좀 하고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보증금은 어차피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 보증금대로 반영을 하면 될 거고, 네. 업장에 이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제대로 하려면 하나하나 감정을 그렇죠. 하든지 네. 중고 시세로 다 해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안 불가능하죠. 되잖아요. 네. 보통은 보증 권고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업장의 사진을 찍어라 일단.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물품들이라든지 뭐 비품 리스트를 정리해라. 냉장고, 뭐 에어컨, 주방 기구들, 미판매된 재고 물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인 가액, 뭐 중고 시세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해서 얼마 정도 가치가 된다라고 해서 내는 게 보통 일반적이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기기나 이런 걸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으면 존재한다는 거는 보이는 것인데, 네. 보이지 않는 재산이 있죠. 대표적으로 뭐 권리금 같은 거. 영업을 하면서 얻게 된 무형의 어떤 재산인 것인데, 네. 요거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까요? 개인회생 진행하기 뭐 1, 2년 근시일 내에 만약에 권리금을 내가 또 주고 들어온 사정이 있다. 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는 일단 권리금이 존재하는 상권이고 하니까 권리금도 재산 가치로 반영해라 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 잘 되는 업장이라고 한다면은 장래 발생할 수도 있는 권리금을 잡으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장사 잘 안 되니까 권리금이 없다고 봐야겠죠. 없다고 보고 평가를 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죠. 네. 웬만해서는 이제 권리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는 이제 보정이 잘 나오지는 않아요. 상편과 하편으로 나눠서 네. 다음 편에서는 사업을 정리를 해야 될 때 좀 어떤 영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다음 영상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젠틀한 싸움딱 유익상 변호사 김훈찬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어떤 개인회생 좀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일단 내가 사업을 이제 정리를 하실 분들, 혹은 사업 자체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있죠. 직원들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노동법 등에 비춰서 뭐 별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노동법적 이슈가 또 있죠. 이거는 해고의 이슈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좀 나눠서 봐야 돼요.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의 요건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서 그냥 자유롭게 이제 해고 절차를 밟으실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라고 하면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이 또 있거든요. 어떤 근로자를 선별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요건들에 부합하게끔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그냥 당신 뭐 그만두세요라고 이제 해고를 하시게 되면 부당해고의 이슈가 생겨서, 만약에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뭐 구제 신청을 한다든지 뭐 노동청에 진정을 넣게 되면 부수적으로 노동법적, 형사법적인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서 반드시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로자를 해고를 하는 사유로서 내가 대표인데 내가 개인회생을 한다, 이콜 사업이 지금 좀 어렵다로 평가를 받을 수는 있을까요? 좀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회생의 이유가 뭐냐에 따라 좀 달라지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출이 감소를 하고 순이익이 감소를 해서 경영이 잘 안 돼서 해고를 하는 거라면 이건 당연히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 절차에 맞춰서 전혀 문제가 없을 건데, 사업은 원래부터 잘 되고 있었어요, 사업은. 그렇죠. 지금도 잘 돼요. 네. 근데 대표가 주식코인이나 무리한 투자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이슈로 인해서 사업하고는 무관하게 개인회생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은 노동법적으로 해고의 정당성이 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좋습니다. 제가 그냥 뭐 대본에 없는 질문을 갑작스럽게 드렸는데 아주 잘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합격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제 자영업자 분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치킨집을 하다가 뭐 카페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업종을 바꾸시는 경우가 많아요. 폐업을 해서 보증금도 돌려받고, 뭐 권리금도 경우에 따라서 받고,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을 내가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종에 투하를 한 것 자체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좀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지. 보증금으로 들어간 거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청산같이 잡힐 거고, 인테리어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비품이라든지 뭐 재고자산이라든지 이런 이제 재산 항목에 녹아 들어가서 재산 가치로 또 반영되겠죠, 청산 가치로. 개인회생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전혀 없죠. 그냥 청산 가치에 다시 그냥 다른 자산이 잡힐 뿐이다. 그렇죠. 만약에 내가 폐업을 결정을 했어요.
폐업을 하면은 늘 따라붙는 게 원상회복 의무. 엄연히 지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잖아요. 원상회복 의무라는. 그러면 이런 경우는 회생으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그것도 가능하죠. 원상회복 미이행으로 인한 그 손해배상 청구권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임대인이 자기 돈으로 원상회복을 했다. 이런 경우는 나한테 돌려줄 보증금에서 이미 집주인이 이거를 공제하고 나한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만약에 보증금은 돌려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한테 이거 원상회복 해라 라고 하면 이제 내 돈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경우라면은 원상회복을 위해서 내가 투입해야 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역시도 회생 채권 목록에 넣어가지고 이제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사실 이제 집주인들은 건물주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 원상회복 비용을 크게 잡으려고 할 거잖아요. 채무자가 추가로 거기에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투입을 할 수가 없어요. 채권액 자체에 또 다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다툼 있는 채권으로 넣어가지고 회생 절차 내에서 이제 채권액을 조정하는 절차 이렇게 밟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좀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개인적으로 뭐 삼성카드를 쓰고서는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이 젠틀한 싸움닭 치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삼성카드로 치킨 대금을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은 삼성카드 입장에서는 치킨집에 대한 카드 대금을 줘야 되는 거고, 이 대표 개인의 입장에서는 삼성카드를 계속 쓰고 다니기 때문에 또 카드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경우에도 카드사에서 임의로 상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연체가 되면 상계를 하죠. 대표 입장에서는 삼성카드 대금을 갚아야 되는 거고, 네. 반면에 고객이 삼성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삼성카드에서 받아야 되는 돈이니까 삼성카드와 대표 사이에는 줄 돈과 받을 돈이 있는 거니까 있는 것이다. 자동채권, 수동채권이라고 하죠, 상계에서. 네네네. 상계의 요건이 되니까 가맹점에 대금 지급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금지 명령이 나오면 그 이후 시점부터 이제 상계가 안 되니까 금지 명령이 나온 이후부터는 고객이 결제한 금액의 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상계가 어렵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모든 어떤 개인 회생의 그 골든 타이밍은 연체가 이제 발생할 것 같을 때 진행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적정한 시기에 진행을 한다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다.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사업장이라는 게 개인이 요즘 되게 좀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와중에 또 이런 개인 회생까지 진행을 하시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쫓겨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기본적인 내용이고 간단한 내용들인데, 당사자들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사업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 상담을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고 작은 용기를 내주시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답을 해드리고 좀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마음 가지시고 문의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자영업자 아니라면 근로소득자분들을 위한 어떤 영상도 준비를 빠른 시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가능하죠. 네, 그럼요.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또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